TKBS 뉴스 IOC가 러시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역에 탈세를 하던 18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타임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혐의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OC는 러시아 국적의 선수단의 출전은 금지하지만 중립국 개인 선수 자격으로는 출전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로 러시아 IOC 위원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 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추정 세액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BVI, KMN 제도 등 100여 개국에서 금융계좌 정보를 받아 역외 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역외 탈세자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회피처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고 구름이 많을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6도, 강수확률은 40%입니다. 이상으로 D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DKBS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거기 돌아보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기분 좋죠.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혹시 기분 좋죠? 저희 방송국에서는 낮방송으로 어쩌다 1시, 저녁 방송으로 6시 기분 좋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진행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학우 여러분들 중 학기 동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다면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다 1시는 수업을 듣다 보니 등등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시야? 라는 느낌으로 이름을 정했고 6시 기분 좋죠의 경우 학우 여러분들의 6시가 기분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혹시 매일 6시가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맛있는 밥을 먹은 것도 집에 가는 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저희 망상인가요? 언제나 학우 여러분의 6시가 기분 좋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뉴스도 신문도 보기 힘든 당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막방했던 체크포인트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분명히 저번 주에 체크포인트 막방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시며 고개를 갸웃하신 학우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너무너무 학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이렇게 한 번 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감초, 삼겹살집에 남긴 고기 한 점처럼 계속 생각나는 마성의 방송 체크포인트. 자, 힘나게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학우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시사상식은 무엇일지 금주의 시사 키워드.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낚싯배 전복 사고입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 9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대형 급유선이 추돌하여 낚싯배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 실종된 인원을 모두 발견해 사망자는 15명, 생존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전모 씨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출동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봤으며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주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하네요. 조금만 조심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초반 해경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현장에 온 고속단정이 사고 발생 후 30분이 넘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수 요원도 없이 침몰한 배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고 하네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약 해경의 대응이 빨랐다면 생존자가 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얼마 전 영화인 시사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된 영화 소원을 다루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치감경 폐지 청원을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치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방송으로 알려드렸듯이 조두순 출소 반대의 경우 현행법상 특별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죠. 따라서 조두순의 출소는 막을 순 없지만 주치감경 폐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요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 소통이라도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를 통해 시사를 살펴보는 영화인 시사가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거부에 관련한 영화 I Can Speak를 소개해드렸죠.
방송 이후 혹시 보신 학우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뤘던 영화 중 I Can Speak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당시의 모습을 그려내기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좋았는데 학우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매주마다 주옥 같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화인 시사. 오늘은 무슨 영화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열일곱. 누구보다 평범했던 소녀 한공주. 그런 그녀의 삶을 그린 영화 한공주입니다. 공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그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주의 집은 단짝 화옥과 그 친구들의 아지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 화옥은 남친인 동윤을 데리고 공주의 집으로 놀러오게 되는데요. 동윤은 누군가에게 맞았는지 얼굴에 멍들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침을 맞은 것 같은 상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동윤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던 공주는 다음번 동윤이 놀러왔을 때 그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씨 착했던 공주는 동윤을 도와주기 위해 일진패거리에게 동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동윤은 그 자리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이후 일진패거리는 동윤을 시켜 약탄 맥주를 공주와 화옥에게 먹이고 약에 취한 그녀들을 성폭행합니다. 사건이 있은 후 경찰 조사를 하던 도중 화옥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공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그녀를 도와주지 못하죠. 그러던 어느 날 화옥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공주는 감정을 정리할 새도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사람도, 염증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같이 가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공주는 혼자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음들을 음표로 바꿔 노래를 만들고 만든 음악들로 스스로를 치유해가죠.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해가던 공주는 겨우 엄마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매몰차게 공주에게 돈만 쥐어줄 뿐 공주의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공주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 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빠가 나타나는데요. 공주를 위로해주는 아빠의 모습에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런 아빠와의 식사 도중 아빠는 공주에게 한 서류를 내밀게 되고 그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하죠. 힘든 시기에 위로를 해주었던 아빠의 말을 믿고 공주는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였고 공주 아빠는 합의금을 얻게 됩니다. 공주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영화 한공주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후 사건 처리 경과는 피해자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해자 40명 중 소년부로 송치된 20명은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4명 중 10명은 기소가 되었지만 그중 5명은 보석 처리되었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위해 합의를 하는 바람에 가해자 13명은 기소도 불가능했습니다. 참, 이걸 읽으면서 화가 나는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생각보다 돈을 밝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흡했는데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에 넣어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죠. 또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밀양 여중생 사건은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성폭행과 폭행이 같은 건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점, 그리고 경찰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했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처벌에 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하라는 여론이 일어났죠. 그러나 현실상 소년법의 폐지는 어려우며 현재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범죄 소년의 범위를 만 18세 이하로 하향, 그리고 처벌의 상한선을 늘리는 대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개선이 되든 폐지가 되었으면 하네요. 법이란 것은 그저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후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죠. 그렇기에 소년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벌을 주어지고 그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준비한 걸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번 학기 체크포인트 어떠셨나요? 한 학기 동안 학우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 정확한 뉴스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잘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포인트가 다음 학기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험 잘 보시고 지금까지 황정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장요한, 기술 금강현, 진행의 황정연이었습니다.